2023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법과정치 해설을 맡은 저는 박민아입니다. 선생님과 법과정치 이번 4월 시험 어땠는지 총평은 살짝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문항들에 대해서도 아주 정말 살짝 알아보았어요. 어떤 문항이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킬러 문제였는지. 이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1번부터 여러분과 해설 강의 함께 시작할 건데요. 명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은 개념의 빈틈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맞췄던 문제라 할지라도 저 부분이 저렇게 응용되는 거였구나 라고 개념의 빈틈을 찾으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는요, 선생님 제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 혹은 이렇게도 자주 출제되죠. 다음은 정치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어쨌거나 정치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관점 나오면은 여러분은 일단 어떤 것과 어떤 것 머릿속에 떠올려 주셔야 되죠.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먼저 떠올려 주셔야 되죠. 좁은 의미의 정치는요, 요것도 같이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국가 현상설과 연결시킬 수 있고요. 넓은 의미의 정치는요, 집단 현상설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시기 전에 바로 갑과 을을 읽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거 먼저 머릿속에 넣어주셔야지 여러분이 더 빨리 뽑아내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갑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포인트가 되는 문장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는 여기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회 집단이다.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우리 1번 문제의 포인트는요, 여러분이 요 모든 사회 집단에서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걸 찾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든 사회 집단에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를 찾는 것이 포인트로 활용됩니다. 두 번째 살펴볼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정치는 국가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를 무엇이라고 보나요? 국가 고유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만 나타나는?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정리합니다. 그래서 갑은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는 거고요. 반면에 을은 아니야,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국가 고유의 현상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밑줄친 기억과 니은은 선지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선지부터 살펴볼게요. 1번 선지입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하고 용이한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겠죠.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 과정이야 라고 본다면 다양하게 쪼개진 이해관계가 다원화된 현대사회를 설명하기에 더 수월한 것은 갑의 관점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 2번, 3번, 4번, 5번의 선지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사실은 1번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고 답을 막 체크하던 우리 학교 친구들이 1번의 정답이 너무 쉽게 1번이 나오니까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잘못 풀었나? 혹시 갑이 좁은 의미의 정치였나? 막 이렇게 막 헷갈려 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믿으세요. 답은 1번이에요. 다시 2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 여기다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누가? 을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을은요, 어디에서만 나타나는 게 정치라고 본다고요?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게 정치라고 봐요. 얘를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결국에 을의 관점은 국가를 전제로 해야지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을의 관점은요, 반드시 국가를 전제로 해야지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가 형성 이전, 국가가 있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을의 관점이? 아니죠. 국가가 있기 이전의 상태에서의 갈등의 결과정은 을의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3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여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더 다양한 거는 어디가 됩니까?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 해당하는 갑이 되겠죠? 따라서 순서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을에 비해 갑의 관점은 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3번도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과 5번은요, 모두 기억과 니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드디어 써먹어야 되는 그 선지인데요. 자, 우선 기억 먼저 볼게요. 의회의 입법활동, 국가와 관련된 일이죠. 그럼 어디에서 정치라고 볼까요? 갑과 을 중에. 그렇죠. 을에서 정치라고 보겠죠. 그리고 갑에서도 정치라고 보겠죠. 왜? 선생님이 이번 문제의 포인트 어디라 그랬죠? 여기라 그랬죠. 국가를 포함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활동은요. 갑도 정치라고 봐요. 왜? 한 번만 더 할게요. 갑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 어쨌거나 국가에서 하는 거 갑도 정치라고 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을은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래, 국가의 활동 정치야 라고 갑과 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기억을 정치라고 보는 거는요. 누구랑 누구 둘 다 갑과 을 모두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5번이에요. 갑과 을의 관점은 모두 니은을 정치라고 본다. 교내 봉사 동아리 학생들의 봉사 장소 결정 회의. 이것은 을은 정치라고 보지 않겠죠. 누구만? 갑만 정치라고 보겠죠. 따라서 5번도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갑과 을의 관점이 모두 니은을 정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누구만? 여기선 갑만 이 행동이 니은이 정치라고 보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여러분이 꼭 국가를 포함한 국가에서만 요 단어 한번 집중해 보면서 다시 복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푸실 때 앞으로 우리 남아있는 모의고사들 있죠? 6월, 9월, 6월, 7월도 있죠? 6월, 7월, 9월, 10월 그리고 마지막 수능까지 이런 문제에선 반드시 단서 조항 여러분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단서 조항. 정치 참여 집단은요. 사실은 우리 수능 특강 교재만 하더라도 정치 참여 방법은 더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중에 집단적 참여 방법 중에서도 단서 조항이 미리 달아놨어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이라고. 그럼 ABC가 이 셋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거 머릿속으로 빨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힌트가 되는 부분,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ABC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A는요. 회비 의존도가 높고 여기까지만 봐서는 살짝 애매해요. 이 부분이 포인트죠. 회원들의 직업적, 경제적 이해를 위해서 그 집단에 가입되어 있는 이를테면 그 집단 구성원들의 특수한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구나. 집단 구성원들의 특수한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단체, 바로 A는 뭐가 됩니까? 이익 집단이 되는 거죠. B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나 후원금의 의존도가 높고 재정 자립도, 재정이 좀 혼자서 꾸려가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나 보다. 어떤 단체이길래 그러지? 공익 실현을 위해서 시민의 태도와 가치를 변화시킨대요. 그래서 B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공익 실현,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마지막 C는요. 그럼 정당이겠죠? 왜? 단서 조항에 이렇게 하나씩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볼게요. C는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서 이 부분이 포인트죠. 공약을 개발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라고요. 그럼 우리 요거 먼저 한번 정리해보면서 하나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정치 과정에서 산출 기능을 담당한다. 아니죠. 이익 집단은 우리 집단의 특수한 이익 실현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의견을 표출하고 요구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산출 기능이 아니라
주로 투입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1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들어갈게요.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누구만 정치적 책임을 집니까?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인 C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겠죠? 2번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 들어갈게요. C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정답 3번이죠?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2번 문제는 평이한 편이었어요. 4번이에요. 공익의 실현보다는 사익의 실현을 더 중시하는 건요. A가 되겠죠? 이익 집단이 될 겁니다. 따라서 4번도 잘못된 설명이 되고요. 자, 우리 5번은요. 이 표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요거.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이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은 정당인 C가 하는 역할입니다. 주로 무엇을 통해서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거냐면요. 이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당정협의회. 주로 여당과 행정부가 만나서 정책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 C가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5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정치 참여 집단과 관련된 문제는요.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3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여러분이 빨리 읽어보시면요. 국가 성립에 대한 근대 사상가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국가 성립에 대한 근대 사상가의 주장이면 홉스, 로크, 루소 떠올리셔야 되죠? 자, 이 중에 누구에 해당할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자연 상태가요. 포인트가 되는 문장 찾았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나의 생존을,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즉 군주에게 넘기자. 모두 계약을 맺어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군주에게 넘기자라고 하는 절대 군주정을 주장하죠. 누가요? 홉스가요. 자, 지금 이 재심은 홉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들어갈게요. 1번입니다.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옹호한 거는요. 홉스가 아니라 루소에 대한 설명이죠. 사회계약론자 홉스, 로크, 루소 중에 홉스는 절대 군주정, 군주 주권론, 절대 군주정을 옹호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들어갈게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본성이 이타적이라고 보지 않았고요. 선하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국가도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다라고 봤었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 들어갈게요.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행정권 두 개로 나누자. 입법권과 집행권 두 개로 나누자 라고 했던 사회계약론자는 로크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3번도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자기 보존을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라고 본다. 바로 4번이 홉스에 대한 설명이겠죠. 자, 우리 5번은요. 선생님 이 단어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반 의지를 강조한 사회계약론자 누구입니까? 그렇죠. 루소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정답 3번은 4번이 됩니다. 4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요. 여러분이 빨리 질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주제죠.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라고 나오면 여러분은 무엇과 무엇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다시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우리 문제에서도 살짝 녹아서 정말 아주 살짝 녹아서 구성이 되는데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이 둘 모두는요. 어디에 대비되는 개념이냐면요. 통치 권력자의 자의적 권력 행사인 인치에 대비되면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법치주의가요. 초기의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모습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라는 것도 일단 머릿속에 넣어주시면서 이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 갑과 을이 형식적 법치주의인지 실질적 법치주의인지 먼저 찾아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겠죠? 자, 여기에요. 갑은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대. 즉, 형식적 합법성은 지키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형식과 만들어지는 절차도 지키고 있지만 이 부분이 포인트죠. 목적과 내용에 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목적의 정당성은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지 않죠. 이 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것인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대요. 형식과 절차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과 내용의 정당성도 함께 고려하는 을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겠죠? 진짜 이제 1번 들어갈게요. 갑의 관점은 통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강조하는 거 아니죠? 합법성만 강조하고 정당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들어갈게요.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는 건 법이라는 모양새만 갖추면 되는 거잖아. 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지는 알게모람? 법이라는 모양새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네 라고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는 건요. 형식적 법치주의겠죠? 따라서 2번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을의 관점이 아니라 갑의 관점에 가까운 거겠죠? 3번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은 불가능하다라고 본다? 아니죠.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리고 그 방법이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기본권 제한도 법률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은 여기에 체크해 볼게요. 위헌법률 심사제. 위헌법률 심사제가 뭐였죠? 법률의 내용이 법률이 혹시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죠.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헌법이라는 최고 가치에 어긋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죠. 따라서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5번 살펴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밑줄 쳐볼게요. 국가 권력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결국 법치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죠. 둘 다 인치에 대비되는 법치주의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의 관점 모두 다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5번입니다. 살짝 녹아져 있는 게 4번의 5번에 대한 선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요. 우리나라 헌법 기본원리 A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문제였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쉽게 풀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우리나라 헌법은 국제평화주의와 더불어 이거 문제 풀었던 친구들 중에 국제평화주의로 풀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문제에서 대놓고 주어졌거든. 그래서 이거 국제평화주의인가 보다 라고 해서 풀었는데 아니었죠. 이것과 더불어 남북분단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A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대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 한 번만 떠올려 볼까요?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문화국가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A에 해당하는 평화통일지향이죠. 따라서 평화통일지향과 관련해서 이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죠? 자, 우리 5번은요. 제시문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선지에서 평화통일 지향을 위한 실현 방안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5번 풀고요. 이제 우리 2페이지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 선생님이 총평에서 언급했던 정부 형태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법과 정치를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장 먼저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부분이 정부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배울 때 생소한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4월 학평에서는요. 문제 자체는 평이했습니다. 기본적인,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 개념 위주로 알고 있냐 모르냐 위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정부 형태와 관련된 부분이 어렵게 출제된다면은 선거 파트와 관련해서 여러분 둘 다 어려워하는 건데 선거 결과 분석과 관련해서도 조금 녹아들 수도 있고요. 특히 양당제, 다당제 우리 이번 4월 학평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정당과 관련된 정당제도의 유형, 양당제, 다당제와 함께 섞여서 정부 형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4월 학평에서는요. 평이하게 출제됐다라는 점, 기본적인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 정도로 물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이죠. 전형적인 정부 형태 그리고 단서 조항까지 주어졌습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우리 정부 형태면요. 여러분 반드시 이거 떠올리셔야 되죠.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고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들어갈게요. 각국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머나,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이 선출되었네. 입법부에서 선생님 굉장히 간략하게 한번 도식해봅니다. 입법부에서 행정부 구성원이 뿅 튀어나왔네. 둘이 연결되어 있는 권력 융합적인 형태를 보이는 의원 내각제에 대한 설명이겠죠. 각국은. 다시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권력이 융합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는 의원 내각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을국은요. 국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 수반, 여기가 포인트였죠. 아, 국회의원 선거 따로, 의회의원 선거 따로, 그리고 행정부 수반에 대한 선거가 따로따로 이루어집니다. 즉, 둘 사이에 엄격한 견제와 균형, 권력 분립이 나타나는 을국은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각국의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는 동일인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 아니죠. 그렇다면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인 경우는요.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국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원은 행정부 강요를 겸적할 수 있다. 강요가 뭐죠? 내각, 동료. 내각에서 일하는 이를테면 장관 같은 거요. 잘 보세요. 입법부 구성원이 쉽게 설명하면 넘어가서 행정부 구성원이 강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으려면 둘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둘이 권력이 융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원 내각제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을국의 의회의원은 행정부 강요를 근데 끝까지 읽어보세요. 겸직할 수 없대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의원 내각제라고 설명한 거는요. 의회의원과 행정부 강요를 겸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럼 겸직할 수 없는 거는 둘이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이루어진 대통령제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따라서 을국에서는 대통령제에서는 겸직할 수 없다. 2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 4, 5번도 살펴볼게요.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진다. 내각 불신임권을 갖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의원 내각제예요.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고요? 아니죠. 왜? 내각 불신임 때문에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4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어디의 특징이었죠? 그렇죠. 바로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었죠. 따라서 갑국과 을국 모두가 아니라 어디에서만? 갑국에서만
따라서 정답 옳은 것은 2번이 됩니다. 여러분이 6번 문제는요,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7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7번 문제는요, 총평에서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던 이유는요, 선생님 저는 아니었는데요 라고 한 친구들은 외웠기 때문이에요. 솔직하게. 선생님 저 맞아요, 여기 헷갈렸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외우지 않으셔서 그래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대충 정답률을 한번 봐봐요. 이거 정답률이 몇 프로 나올까? 아, 요건 몇 프로 나올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헌법기관과 관련된 문제는요, 정답률이 맞출 수 있는 비율이 뒤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요, 외웠기 때문이에요. 물론 반대로 끝까지 외우지 않는다면요, 이 부분은 계속 헷갈려요. 그리고 법과 정치를 선택한 많은 친구들 중에서 의외로 선거 결과 분석 문제를 막 쭉쭉 풀어내면서 국가기관, 헌법기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외우지 않아서 그래요. 외우기 싫어해서. 언제까지 안 외울 거예요? 내일 외울 거라고요? 다음번 모의고사에서 외울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외웁시다, 지금. 지금 안 하면 언제 할 것 같아요? 내일은 할 것 같아요? 모레는 할까? 일주일 뒤엔? 한 달 뒤엔 할 것 같아? 아닙니다. 지금 외웁니다. 나올 때마다 들어갈게요. A는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인 B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아,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통제한다, 견제한다. A는 누가 되는 겁니까? 국회가 되겠죠? 자, 우리 B에 대한 특징은요, 많이 나와 있어요.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이다. 우리 정부 조직도 해서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이다. 약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두 번째, 여기가 포인트였죠.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권한. 오케이.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누가 진행합니까? 감사원이 진행을 하는 거였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의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국회의 부의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외웠던 친구들, 공부했던 친구들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되는 국가기관, 헌법기관 뭐 있었습니까? 국무회의 있었죠. 따라서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거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제시문 보고 풀어야 되는데 뒤에 그림 보더라고. 뒤에 그림. 뒤에 그림 보고 아 이거 어디일까 막 이렇게 맞추는 친구들이 있는데 뒤에 그림 보시는 문제가 아니었어. 제시문을 보고 이렇게 푸시는 거였습니다. 다시. 자, 우리 긴급 재정 및 경제처분 및 명령권. 이거는 누구의 권한이었죠? 대통령의 권한이었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 3번 때문에 그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안 외우면 계속 안 외우더라고요. 다시 들어갈게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한다. 선생님이 이 부분은요, 과감히 한번 예산 과정 살짝 언급을 해볼게요. 자, 우리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즉, 우리 이렇게 돈 쓸 거야 라고 예산안을 먼저 만들어요. 누가 하는 거냐면요, 정부에서 합니다. 그럼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을 그래 이렇게 예산안 괜찮네 라고 심의하고 확정을 합니다.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요, 국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 예산안 그대로 집행합니다. 어디에서 할까요? 그렇죠, 정부에서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번에 이렇게 돈 쓰려고 라고 정부가 예산안을 만들어요. 그럼 이 예산안을 보고 심의하고 그래 이 예산안 이렇게 쓰면 좋겠네. 아니야 이거는 조금 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심의하고 확정합니다. 어디에서 한다고요? 국회에서 심의 및 확정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돈을 썼으면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맞춰봐야겠죠. 나간 돈 얼마, 들어온 돈 얼마. 결산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한번 적을게요. 결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이 맞았나 안 맞았나를 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하는 일이고요.
처음에 만들어진 예산안의 목적에 맞게 예산안이 쓰였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결산을 심사하는 것을 바로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국회에서 합니다. 자, 우리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한 이유 7번, 3번 때문이었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이 시간에 정리하세요. 예산과 관련된 흐름들. 예산과 관련된 흐름들 중에서 국회가 하는 일은 예산안의 심의 확정 및 결산 심사였습니다. 따라서 B가 아니라 A라고 해주셔야겠죠? 3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의 동의를 얻어, 이거 A에 대한 말을 넣어보세요. 국회 동의를 얻어서 B의 장을 임명한다. B의 장, 감사원장이죠.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한다. 4번이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7번 문제가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다라고 한 이유 4번도 해당됩니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외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거나 여기 뭐였지? 라고 헷갈린다면 이게 바로 개념의 빈틈입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기관. 다시 한번.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기관은요. 이렇게 외워주세요. 우리 여기 나왔던 국정감사 있죠. 국감 대대적으로 한대. 어떡해. 이렇게. 국감 대대적으로 한대. 이렇게.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한 번 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따라서 4번 맞는 설명이 되겠죠? 5번 들어갈게요. B는 A가 의결한 탄핵소추에 대한 심판을 담당한다? 아니죠. 국회가 의결한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곳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에 되겠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7번에 옳은 것은 4번이 됩니다. 여러분이 7번 문제는 외워주시면은 정말 나중에는 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기계적으로 풀 수 있을 경지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때까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8번 들어갈게요. 8번은요. 사회생활과 법 파트에서 형법, 범죄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아예 문제에서 단서 조항 줬어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위법성이 깨지네? 요거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범죄 성립 요건 3가지 뭐였죠? 구성 요건, 위법성, 그리고 마지막이 책임이었습니다. 이 3가지를 모두 다 거쳐야지 범죄로 성립하는 거였죠? 자, 그런데 순서대로 따지셔야 돼요. 자, 요 문제의 포인트는요. 요걸 아느냐 모르느냐였습니다. 바로 순서대로 따지셔야 됩니다. 위법성까지 왔다라는 건요. 구성요건에는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 전체 법질서로 보아 위법적인 행위, 이게 위법성이죠. 그런데 그 위법성이 깨지는 조각사유, 위법성 조각사유는 크게 5가지 있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그 중에 어떤 거에 들어가는지 알려면 여러분이 이미 머릿속에 관련된 내용이 도식화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들어갈게요. 자신을 구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거죠. 나의 법익을 침해하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A는 정당 방위가 되겠죠. 2번째 들어갈게요. 이러이러한 법률에 따라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의사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B는 정당 행위가 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긴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옆집 담을 넘은 행위는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거겠죠. 따라서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니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자를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 행위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달리 B는 형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아니죠. 우리 A와 B 모두 위법성 조각 사유. 자, 우리 법적 사고력을 한번 쳐내는 연습해 볼래요? 위법성 조각 사유면요. 범죄로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범죄로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형 감경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디귿 잘못된 설명이고요. 마지막 리을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내용과 범죄 성립 요건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건데요. A, B 모두 일단 위법성이 깨지냐 안 깨지냐를 지금 뭐 따져보는 이런 단계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구성 요건은 해당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의 유형에는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리을이 맞는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니은, 리을에 4번이 되겠죠? 자, 우리 9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요.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은 아직 개념 공부를 안 해서 그럴 거예요. 왜냐면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사회생활과 법에서 맨 마지막 부분 소비자 분쟁 해결 과정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좀 아마 뒷부분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이라면 어려웠을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문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대충 읽어보니 인터넷 쇼핑몰에서 을로부터 25만 원의 구두를 이렇게 했으나 구두와 관련해서 무언가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문제, 분쟁이 발생했구나 라는 거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까지 왔구나 라고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들어갈게요. 갑은 소비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 아니죠.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심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요. 갑과 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일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3번입니다. 위 조정 결정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또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해서는요. 이 절차들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요거 9번에 3번을 문장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배상명령제도? 왠지 써먹었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체크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아니죠. 우리 알고 있죠?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정 절차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였죠.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소비자 분쟁과는 연관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4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들어갈게요. 을은 위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우리 9번에 5번은 공부를 한 친구들도 순간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순서상 아니죠.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다.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죠.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 불복한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럼 그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죠. 즉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 단계에 해당되는 게 한국소비자원이죠. 따라서 5번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9번에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죠.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가요. 킬러 문항이었어요. 킬러 문항이었다라고 하는 이유가요.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생소하니만큼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2페이지에서 3페이지로 넘기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겁니다. 근데 또 막상 풀어보면 의외로 어렵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하나씩 해볼게요. 현행 우리나라 법정 상속제도를 자료의 상속제도와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일단 우리나라 법정 상속제도, 상속은 유언에 의한 상속, 법정 상속 두 가지가 있죠. 유언이 없거나 혹은 유언이 법적 효력이 없을 땐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법정 상속과 자료의 상속 제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료의 상속 제도는요, 진짜 이게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이를테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쉽게 진짜 다른 나라의 상속 제도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혹은
상속제도를 개편하려고 하는데 그 개편안과 관련된 건가 보다 라고 그냥 별개로 생각하세요. 둘을 비교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기억에서의 상속순위는 니은과 달리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1순위다.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법정 상속순위 1순위 누구입니까?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이죠. 따라서 직계존속이 1순위이다.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기억 잘못된 설명. 니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다. 맞는 설명이죠. 왜요? 니은을 보세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대요. 그렇다면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도 상속인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형제자매와도 공동상속이 가능한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인 경우에는요. 배우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이 가능했었죠. 따라서 니은이 맞는 설명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상속 순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기억과 니은은 쉽게 맞추실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 잘못했어. 니은 확실히 맞아. 라고 해서 여러 개를 몇 개 쳐냈을 거예요. 그럼 남는 건 2개죠. 디귿과 리을 중에 무엇이 맞을까? 들어갈게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많아질수록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받는 법정 상속분이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니은 먼저 살펴볼게요. 자, 니은은요. 공동상속인이 직계비속일 경우에는요. 배우자는 일단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절반은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직계비속일 경우에는요.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일단 절반 뚝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상속제도, 법정 상속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는 어떻게 받죠?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받는 것 중에 50%를 가산해서 받죠. 만약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받을 경우에. 다시 선생님이 가계도 한번 그려보면요. 우리나라의 법정 상속제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를테면 둘은 법률혼 상태에 그리고 직계비속으로 병과 정이 있고 다른 가족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갑이 사망을 했어요. 어떻게 배분해요? 갑의 재산을 균등상속하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받는 거에 0.5%를 50%를 가산을 하죠. 50%를 가산하면은 1.5x만큼 받는 거죠. 즉 정리하면은 요 직계비속이 받는 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배우자가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자녀가 더 많아졌습니다. 자녀가 많아지면 나눠 갖는 돈도 더 자잘자잘하겠죠. 그러면은 배우자가 받는 돈도 자녀가 많아질수록 더 줄어들겠죠. 여기에 비례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니은은 그냥 피상속인의 배우자한테 절반 뚝 띄워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많아질수록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받는 법정 상속분이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디귿 맞는 설명이 됩니다. 이거를요 진짜 딱 한 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딱 한 번만. 자녀가 많았을 경우 이것도 이해가 안 간다면은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우리 학교 친구가 이거 아무리 해도 설명해줘도 이해 못 하겠대요. 시험 끝나고 바로 교무실로 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이거 그냥 자녀가 2명일 때, 3명일 때, 4명일 때, 5명일 때 한번 해봐. 재산 그냥 10억이라고 가정하고 풀어봐 라고 했더니 이렇게 풀었어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되셨죠? 자, 우리 마지막 리을입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부모만 있는 경우 한번 해보세요. 피상속인이 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배우자와 부모니까 둘이죠. 기억이 니은보다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요 진짜 쉽게 한번 이렇게 가정해볼게요. 만약에 갑의 재산이 7억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얼마큼 받는지 한번 해보세요. 병 x1, 정 x1, 을은 1.5x1. 자, 그렇다면은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3.5x니까 2억 원, 을은
3억 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따라서 결국에는 전체 재산의 7분의 3을 받는 거네요. 반면에 우리 니은 제도에서는요.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같이 받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3분의 2를 그냥 뚝 띄워주는 거예요. 갑의 재산 중에서 3분의 2를 띄워주는 겁니까? 2를 띄워주는 겁니다. 자, 우리 어디가 더 크게 나옵니까? 니은이 더 크게 나오죠. 따라서 기억이 더 크다.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한번 숫자 넣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금방 푸실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11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도요. 헷갈리는 매력적인 오답 빼고는 조금 평이한 문제였어요. 매력적인 오답 때문에 어려웠을 겁니다. 들어갈게요. 갑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에 이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만을 규정한 이 법 조항에 대해서 이 재청을 신청한 거예요. 다시 지금 갑은 뭐 한 거예요? 이 재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갑이 법원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의 재청 좀 해줘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경우에요. 그때 갑이 할 수 있는 건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겠죠? 들어갈게요. 기억, 대법원은 갑의 재청 신청이 있어야만 위헌 법률 심판을 재청할 수 있다? 아니죠. 자, 우리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다시. 위헌 법률 심판의 재청은 누가 해요? 법원이 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까? 기억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말 나온 김에. 자, 지금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요. 국민이 법원에 지금 나와 있는 사례처럼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의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헌재에 가서 저기 나 위헌 법률 심판 재청하려고 라고 해요. 이게 방법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방법은요. 국민의 신청이 없이도 법원이 헌재에 직권으로도 재청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국민의 신청을 받아서 법원이 재청을 하거나 혹은 법원이 그냥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헌재에 가서 재청하거나 결국 위헌 법률 심판을 재청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법원이 되는 거죠. 신청을 받아서 하건 직권으로 하건 따라서 기억은 잘못됐죠? 직권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니은 들어갈게요.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유형은 A 재청 신청이 기각되면 청구할 수 있다. 니은 맞는 설명이죠? 자, 다시 요 그림 한번 보세요. 국민이 위헌 법률 심판의 재청의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됐어요. 그때 국민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울고 있어야 돼요? 아, 기각됐어. 나 위헌 법률 심판 좀 해줘 라고 신청했는데 그것부터가 기각됐어. 속상해 라고 울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은 직접 헌재에 가서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 있죠. 위헌 법률 심판과 관련됐기 때문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따라서 이 헌법심판 유형은요.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디귿 들어갈게요. 헌법재판소는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했다. 자, 여러분. 요게 매력적인 오답이었을 거예요. 들어갈게요. 이에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초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는요. 목적,
뭐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형식, 법률에 의해서 방법, 필요한 경우에 과잉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어긋났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하였다. 디귿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우리 과잉금지 원칙 한 번 더요.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제한하는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해야 돼요. 뭐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등처럼요. 이해되셨어요? 자,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이 여러분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귿 때문에 많이 헷갈렸을 거고요. 리을도 아마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자, 우리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어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바로 대법원 선고 없이 무죄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 법률의 효력은 없어지겠죠. 따라서 리을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니은 디귿의 3번이 됩니다. 1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번도 긴장하고요. 11번도 막 과잉금지의 원칙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12번은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기본권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힌트가 되는 용어가 빡 등장하고 있거든요. 인간다운 생활.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관련된 기본권, 사회권입니다. 들어갈게요.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다? 아니죠. 때에 따라서는 제한 가능하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들어갈게요.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참정권에 대한 설명이죠. 2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 들어갈게요. 모든 개별적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권리는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대한 설명이겠죠. 사회권은요. 포괄적 성격도 아닐 뿐더러 열거적 성격의 권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이죠. 따라서 4번이 맞는 설명이 됩니다. 5번 들어갈게요.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즉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 방어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12번에 적절한 것은 바로 4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것도 단서조항 빨리 보셔야 되죠. 국제법의 법원 중에서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딱 특정 지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빠르게 볼게요.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인가? 네. A는 법의 일반 원칙이겠죠? B와 C는 뭘까요? 아직 모르겠죠. 아직은 모르겠지만 뭐 조약이나 국제관습법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들어갈게요. B가 조약이라면은 C는 아니죠. B가 조약이면 C는 국제관습법이 돼야지 맞는 거겠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입니다. B가 국제관습법이라면 C는 조약이 되죠. 그렇다면 이 조약은 자, 이것도 우리 지금 외우자. 지금 안 외우면 언제까지 안 외운다고? 계속 안 외울 거야. 끝까지 안 외우면은 아마도 수능부는 그날까지도 안 외울 수 있어요. 내일 외울 거면 지금 외우는 겁니다. 자, 이 조약의 비준. 체결 및 비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은 조약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는 일을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냐면 국회가 하는 일 아닙니다.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조약과 관련해서는요. 조약의 체결 및 비준은 누가 한다고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한 번 더 해봐야지. 조약의 체결 및 비준 누가 한다고?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체결 및 비준.
3번 들어갈게요. C가 국제관습법이라면은 B는 조약이 되겠죠? 자, 우리 모든 조약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조약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체결 및 비준합니다. 그렇게 체결된 조약은 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아니라 헌법보다 밑에 있는 헌법의 하위 법규들, 이를테면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겁니다. 요거 꼭 포인트 잡아주세요. 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아니라 헌법보다 더 밑에 있는 하위 법규들과 동등한 효력입니다.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 C와 달리 A는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되려면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자, 별도의 입법 절차가 있어야지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되는 거는 조약이겠죠? A는 법의 위반 원칙이잖아요.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한번 넣어볼게요. 당사국 간 명시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가? 라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한다면 B는 조약이 되겠죠? C는 국제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렇다면 C는 국제관습법이 될 테니까. 다시 조약은요, 체결한 당사국만 구속하지만 국제관습법은 전체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13번에 5번이 되겠죠? 자,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요, 우리 민법의 기초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민법의 원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 의외로 푸는 친구들이 순간 헷갈렸다고 하는 이유가 정말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입장에선 중요했겠지만 살짝 내 입장에서는 약간 뜨악했어. 왜 그랬냐면은 민법의 원리가 순서대로 안 나왔대. 교과서나 수특에 나와 있는 순서 있죠. 매번 나오는 순서들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안 나와서 살짝 당황했대. 약간 뜨악했어요, 선생님 입장에선. 한편으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쨌거나 한번 살펴볼게요.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이래요. 근대 민법의 원리들이 수정 보완되었죠. 그 원리들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계약 공정의 원칙. 원래는 막 애들이 얘기하더라고. 요게 원래는 중간에 나온대, 대부분 수특이나 교재에는. 얘가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다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일부 아파트의 매매를 제한했다. 소유권이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네 라고 한다면요, A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겠죠. B는요, 제조물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제조업자가 배상하는 건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무엇에 해당합니까? 그쵸?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A는 아니지, 2개 바뀌었지.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설명. 니은 들어갈게요. A에 의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개인의 지배권은 절대적이다.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는 특히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사유재산도 일정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겠죠. 따라서 니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D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에 의하면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었죠. 마지막 리을입니다. 계약공정의 원칙은요, 계약의 내용상 연예인 전속계약 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한 기획사의 계약을 규제한 것. 바로 계약공정의 원칙과 연결되는 사례가 되겠죠.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디귿, 리을의 5번입니다. 자, 14번 근대민법의 수정 원칙까지 한번 보았고요. 이제 1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이요. 여러분은 많이 헷갈렸게 했었을 것 같아요. 킬로문항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우리 다 보다 보니까 페이지당 하나씩 좀 여러분의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2페이지에서는 10번이 그랬고요. 3페이지에서는 15번이 그렇죠. 3번째 장에서는 15번이 일단 여러분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 자체를 어려워하는데 그 내용이 조금 더 꼬아서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킬러문항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선지들도, 오답이 되는 선지들도 많았고요. 자, 다시 들어갈게요. 갑은 이 주택은 을소유 거래요. 을소유의 A주택을 임차해서
2019년 1월 10일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거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는 갑과 을이 2018년 11월 5일에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서 일부라고 합니다. 한번 이 계약서 볼게요. 자, 우리 계약서를 보니까 2019년 1월 8일에 임차인 갑에게 인도했대요. 주택의 인도가 2019년 1월 8일에 이어졌죠. 그리고 2019년 1월 10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했다면요. 2019년 1월 10일에 옆에다 정리해 볼게요. 2019년 1월 10일에 우선 변제권 요건이 다 충족되었겠죠. 주택인도 받았고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까 2009년 1월 10일에 우선 변제권의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요. 일단 여러분 이걸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임대차 계약서예요. 임대차 뭐 하는 겁니까? 집을 빌리는 겁니다. 사고 파는 매매 계약서가 아니에요. 집을 빌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매매 절차에서는 돈은 대체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낸다라고 알고 있어요. 선생님 근데 여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물론 매매 절차에서도요. 계약금과 잔금 이렇게만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이루어져요. 어쨌거나 2억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즉 언제? 계약했던 당시에 2018년 11월 5일에 지불하고요. 영수했다라고 합니다. 2018년 언제? 11월 5일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때 계약금도 지불한 거네요. 맞죠? 그리고 나머지는 2019년 1월 8일에 지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잔금은 2019년 1월 8일에 지급하는 상황이죠. 자, 이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가에 제시된 내용은 나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아니죠. 나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인데 가에 있는 내용 뭐 이를테면은 계약금이 얼마다. 뭐 잔금은 언제 할 거다. 계약금 언제 줬어. 이런 내용을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들어갈게요. 잘 읽어보니까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큼입니까? 1년, 대략 6개월 정도가 되죠.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어도 임대차 보호법상 다시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어도 임대차 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죠. 문장 그 자체로 알아두세요. 다시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어도 계약기간이 2년임을 보장할 수 있죠. 임차인은.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때문에. 요 3번이 매력적인 오답이었을 겁니다. 3번 체크한 친구들 의외로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은요. 2018년 1월 5일 이후로 일방이 해지할 수 없다. 자, 2018년 11월 5일에 뭐 한 거예요? 계약금 냈죠. 그리고 1월 8일에 잔금 냈죠. 계약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계약금 지급하고 잔금을 지불하기 이전에는 일방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여기다 선생님이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요. 임차인은요.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죠. 다시 한번. 임차인은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예요. 계약금 지급한 이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냥 계약금 포기하면 돼요. 그렇다면 집을 빌려주는 쉽게 임대인은요.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요. 계약금, 받은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받은 계약금에 곱하기 2를 해서 쉽게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추가적으로 더 알아주세요. 자, 우리 주택 매매 절차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매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약금 지급을 하고 중도금 지급 이전에는 일방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하기 전에는 일방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5일 이후에 일방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고요.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8일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되었다. 아니죠. 자, 우리 1월 8일에 뭐 했습니까? 앞에 설명에서. 1월 8일에는 인도만 받았던 거죠. 1월 8일에는 여기 1월 8일엔 인도만 받았고요. 대항력을 갖추려면 인도하고 전입신고까지 끝내야 되는데 그 전입신고 1월 10일에 했었죠. 따라서 1월 8일에 대항력을 갖게 되었다? 아닙니다. 1월 8일 아닌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그 이후부터 가능한 거겠죠? 4번 잘못된 설명이 되고요. 자, 우리 5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A주택이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된 경우에 갑은 병에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많은 친구들이 오해해요. 그래서 5번은 막 제껴야 아닌 거라고. 왜요? 선생님 봐봐요. 우선 면제권 있잖아요. 그럼 병보다 우선해서 변제할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우선 면제권이 그 우선이 아닙니다. 쉽게 우선 면제권은요. 쓰여있는 순서대로, 날짜 순서대로 받는 거예요. 자, 2018년 12월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죠. 병과. 그럼 병이 먼저 받고요. 이후에 우선 변제권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죠. 그 이후에 갑이 변제받는 겁니다. 순서는 병 다음에 갑이에요. 시간 순서상. 따라서 5번이 맞는 설명이겠죠. 갑은 병에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5번이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이 부분 3번과 5번이 여러분을 좀 많이 헷갈리게 했었을 건데요. 우선 변제권의 요건 그리고 우선 변제권의 정말 진정한 의미를 한번 떠올리시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16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요.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기억을 위해서는, 구속을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죠? 1번 맞아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눈을 크게 뜨고 잘 봅시다. 검사가 발부한, 자, 영장 발부의 주체 누구예요? 진짜 이렇게 주진 않지만 영장 발부의 주체는요. 판사, 법관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는 판사, 법관이 되기 때문에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들어갈게요. 기각했대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대요. 뭐를?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했다라고 합니다. 계속 구속된 상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2번이 맞는 설명이죠. 왜? 우리 이것도 문장 그 자체로 알아두세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요. 언제까지 적용받는 거예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예요. 다시 언제까지라고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라고요. 뭐 구속됐지 안 됐지 뭐 이런 거 말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2번 맞는 설명이 되겠죠? 3번 들어갈게요. 디귿 어디니? 자, 지방법원의 단독 판사래요. 우리 뭔지 몰라도 좀 경한 사건인가 보다 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단독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면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항소하겠죠? 어디로 올라가요? 그치? 지방법원, 고등법원이 아니라 본원, 합의부겠죠? 따라서 3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들어갈게요. 금고, 징역 금고, 구류할 때 그 금고는요. 재산형이 아니라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이겠죠?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이겠죠? 미음은 집행유예잖아요. 따라서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16번의 정답은 옳은 것 2번이 됩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요. 불법행위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많이 까다롭지는 않았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식당을 운영하는 갑이 직접 만든 보거 알 요리를 이 보고에 있잖아 이렇게 생선인데 이렇게 볼 따고 이렇게 둥실둥실하네. 걔가 독이 되게 많대. 그거를 손님이 먹고 독에 중독되었대. 자, 갑의 고의가 없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 불법행위는요. 성립 요건이 고의 또는 과실이죠. 과실인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죠. 기억 잘못된 설명입니다. 니은 들어갈게요.
다른 사람 소유의 대형견을 혼자 데리고 산책하던 을이 한눈판 사이에 그 대형견이 행인을 물어서 다치게 했대요. 이때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죠. 따라서 소유자와 함께 공동 불법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되겠죠. 디귿 들어가겠습니다. 정은 고의가 있더라도 불법 폐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5살 다른 사람 승용차에게 들이받은 정. 고의가 있더라도 불법 폐기 책임지지 않아요. 대답해보세요. 어떤 요건이 없어요? 그렇죠. 책임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 법적 사고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책임 능력이 없으면요. 불법 행위로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불법 행위로 성립하지 않죠. 불법 행위로 성립하지 않으면은 이거 법적 사고력으로 쳐내는 연습. 손해배상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죠. 따라서 디귿 맞는 설명이 됩니다. 리을 들어갈게요. 자, 이 정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병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겠죠. 구체적으로는요. 특수불법행위 책임이겠죠. 한 번 더 구체적으로는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겠죠. 따라서 리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17번의 디귿 리을의 5번이 됩니다. 1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갑은요. 쟁의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이유로 갑이 해고당했어요. A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네요. 그렇죠? 갑은 땡땡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서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에 불복한 A 회사는 재심을 신청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노동위원회 이후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렇게 판정했고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들어갈게요. 근데 지금 이 부당해고의 내용이 부당해고에 해당되죠. 왜? 정당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잖아요. 특히 요건을. 근데 특히 쟁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이유로 해고했다라는 거는 근로삼권을 이유로 해고한 거죠. 근로삼권을 침해당한 거니까 부당노동행위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왜? 부당해고니까. 기억 맞는 설명, 니은입니다. 갑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죠? 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디귿 살펴볼게요. 지방노동위원회는 갑의 해고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야 라고 봤으면 A 회사가 불복했겠어요? 다시. 저기 A 회사야.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런 거지. 이를테면 A 회사야. 너네 부당노동행위 아니네. 라고 했는데 A 회사가 불복했겠어? 아니죠. 디귿 잘못된 설명입니다. 리을이에요. 중앙노동위원회는요. 이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을 해왔어요. 그러면은 갑은 쟁의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의 1번이겠죠? 1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이요. 우리 뒷부분 국제연합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트렌드 어떻게 나온다고요? 꼼꼼하게 나온다고요. 지금 나오는 문장 위주로 알아주세요. 자, 우리 A는요.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이래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중에 하나겠네. A는요. 어떤 거래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서로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있을 때 관련해서 A에 제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분쟁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다? 그렇지. A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이겠죠? 들어갈게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됩니다. 기억 맞는 설명이에요. 기억 맞는 설명. 이거는 문장 그 자체로 외워주세요. 니은입니다. 우리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있겠죠? 그런 재판 준거에는 조약뿐만 아니라 법의 일반 원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니은 맞는 설명. 디귿 볼게요. 국제사회의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해서 강제적 관할권을 갖는 게 아니라 양 당사국이 제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당사국이 제소한 거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게 된다라는 거. 양 당사국이. 따라서 D가 잘못된 설명이고요. 마지막 리을이에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실질적 의사결정 기관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 이사회에 대한 설명이겠죠. 따라서 리을 잘못된 설명이 돼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우리 드디어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마지막 문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등장했던 선거 결과 분석 문제의 스타일이요. 현행과 앞으로를 비교하세요. 개편안을 비교하세요. 라는 스타일이 많이 나왔고 가장 까다로운데요. 그 까다로운 부분이 나왔어요. 솔직히 20번 문제는요. 내가 까다롭다고는 했지만 수능 정도까지 갔을 때에는 그래도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실 수 있어요. 선거 결과 분석 문제를 연습을 한다면. 지금 한번 연습해 볼게요. 갑국은 현재 5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구별 최다 득표자 1인을 선출하고 있대요. 오케이, 우리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 선거 결과 분석은요. 여러분이 뽑아낼 수 있는 거 다 뽑아내세요. 다수 대표제예요. 다수의 표를 받은 1인이 대표가 됩니다. 최근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라고 합니다. 선생님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정리를 따로 해왔었는데 여기 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정당이 있죠. 과연 현행에서는 몇 개의 의석수를 가져가고 개편돼서는 몇 개의 의석수를 갈지 한번 정리해볼게요. 현행이에요. 지금의 선거구 제도로는요. 선거구 1에서는요. 빨리 찾으세요. 1등한 정당들. 1등. 자, 현행에서는요. A당 몇 개 가져갑니까? 1개, B당 1개, C당 3개, D당 0개 가져갑니다. 그래서 총 몇 개의 의석? 5개의 의석이죠. 마치 5개 선거구에서 1명씩 나오는 거니까 개편안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개편안은요. 선거구를 통합해서요. 3개의 선거구로 한대요. 그리고 각 선거구에서 2인의 의원을 선출한대요. 오케이.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이다. 소수대표제겠죠. 소수의 표를 받아도 일정 인원, 2명 안에 들어오면 당선될 수 있는 구조니까 어떻게 통합한대? 경계선이 접한, 선생님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할게요. 경계선이 접한 선거구끼리만 가능하대요.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통합 후에 하나의 선거구 유권자 수가 다른 선거구 유권자 수의 2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1번과 2번 꼭 체크하세요. 1번과 2번 그 요건에 맞춰서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자, 다시 들어갈게요. 근데 헷갈리니까 요건 지울게. 다시 요건 지울게. 자, 이번에는 여기였죠? 자, 이번에는요. 얘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개편한다면요. 어떻게 개편할 수 있겠어요? 일단 서로 우리 조건 봤었던 거 있죠. 경계선이 접한 선거구끼리만. 네, 물어볼게. 그러면 개편할 때 1선거구랑 3선거구 더하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 접해 있어야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되셨죠? 그럼 얘들아 이거 가능해? 이거 가능해? 1, 2, 3, 4, 5. 얘는 가능해? 일단 첫 번째 요건은 되죠. 접해 있고 얘는 그냥 따로. 아, 3개 만들어졌네. 근데 두 번째 요건이 뭐였어? 하나의 선거 유권자 수가 다른 선거 유권자 수의 2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재요. 선거구 1은 400명, 선거구 2는 400명, 선거구 3은 200명, 선거구 4는 200명. 자, 1과 2를 더하면 800명, 3과 4를 더하면 400명, 5는 그냥 800명. 두 번째 요건에 해당되지 않네. 두 번째 요건 뭐라고? 다시. 통합 후 하나의 선거구 유권자 수가 다른 선거구 유권자 수의 2배 이상이 되면 안 돼. 2배 이상이잖아. 이상 2배.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통합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1, 2, 3, 4, 5. 요 조합 안 돼. 그럼 우리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선택지 3번은 벌써 제낄 수 있었거든요. 1, 2, 3, 4, 5. 요 조합 안 돼. 그럼 또 많은 친구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정말 선거구끼리 이렇게 접한 거 1, 5도 되죠? 뭐 접했으니까. 2, 3 되고요. 4 이렇게 해도 되죠? 뭐 될 수 있지. 선생님,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조합이 나오잖아요. 막 찡얼거리는데 조금만 얘들아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침착해. 자, 이미 5는요.
선거구 5는 800명의 유권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미 800명은 다른 선거구에 비해서 2배를 훨씬 더 넘어요. 이해됐어요? 이미 통합하기 전부터 다른 선거구의 2배를 훌쩍 넘긴다고. 이해됐어? 2배이기도 하고 2배를 훌쩍 넘기기도 하고. 그러면은 2와 5를 더하거나 3과 5를 더하거나 어쨌거나 이 선거구 5를 다른 친구들과 더할 수 있을까? 아니겠죠.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더라도 선거구 5는 따로 두고요. 이를테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과 4를 더하고 2와 3을 더하는 조합 가능하겠죠. 이해되셨어요? 다 이제 충족시킨다. 경계 접해 있지. 경계 접해 있지. 그리고 하나의 6선거구에서 1과 4 더하면 600명, 2와 3 더하면 600명, 5는 강 800명. 하나의 선거구와 다른 선거구의 2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배면 1200이잖아. 1200 안 넘기잖아. 오케이. 드디어 됐네. 개편안으로는 1, 4, 2, 3,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재밌지 않니? 이거 나만 재밌니? 이거 나만 재밌나 봐. 난 너무 재밌었는데. 이거 찾았어. 막 이렇게 하고. 요거밖에 안 나와요. 요 조합밖에. 자, 이 조합에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1과 4를 더하고 2와 3을 더하고 5를 따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 계산이니까 선생님 지금 문제에서는 스킵할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빨리 보세요. 1과 3끼리만 더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정당이 1, 3 선거구에서 당선될까요? 2명이 당선되니까 2등까지가 당선되겠죠? 그럼 A랑 C가 당선되겠죠? 2, 3 선거구에서는요. 빨리 더해보세요. 누구랑 누가 당선돼요? A랑 D가 당선되겠죠? 마지막 5 선거구에서는요. 2명 당선돼요. 누가? A랑 C가. 정리할게요. A 정당은 개편하면은 몇 개 가져가요? 3개. B 정당은요. 빤 개. C 정당은요. 2개. 그리고 D 정당은요. 1개. 맞죠? 3, 0, 2, 1. 자, 그래서 총 몇 개 의석? 6개 의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했어. 진짜야. 이거 다 하고 나면요. 굉장히 금방 풀립니다. 이제부터 1번부터 들어갈게요. 현행 대표 결정 방식은 소수 모래의 다수대표제죠. 2번, 최근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 B당은 과소대표되었다. 최근 거 보셔야 돼요. 자, B당은요. 지금 득표율 몇 프로입니까? B당의 득표율. 전체 2000분의 300 곱하기 100이죠. 자, 그럼 어떻게 구성돼요? 15% 나오죠. 이해되셨어요? 의석률은요. 5개 중에 1개 가져갔죠. 20%죠.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높게 나타났죠. 과소대표가 아니라 과대대표된 상황입니다. 2번 잘못된 설명, 3번 들어갈게요. 이거 안 된다 그랬지? 1, 2, 3, 4, 5. 왜 안 된다? 두 번째 요건 충족시키지 않는다. 아까 했던 거. 4번입니다. 개편안에서 B당과 C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은 현행에 비해서 각각 마이너스 1씩 감소한다. 맞죠? 빵, 마이너스 1, 2. 맞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까지 볼게요. 사실 5번은요. 그냥 눈으로만 봐도 돼요. 개편안에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한다? 아니죠. 개편안은 소수대표제죠. 다수대표제. 1등만 당선되는 다수대표제에서 더 많이 사표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20문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특히 우리 마지막 선거 결과 분석 문제 재밌지 않았습니까? 어렵다. 나는 못 푼다. 나 이거 못하겠다. 법과 정치 못하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7번 문제처럼 암기하는 거, 매력적인 오답인 것들, 특히 선거 결과 분석 문제 한 번만 꼼꼼히 해보시면요. 우리 다음 시험은 지금보다 더, 그 다음 시험은 그 시험보다 더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펜이 정답을 향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기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